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럼 철학적으로 우리 사회를 한번 고찰해 봅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접해야 돼요. 지금 함께 하시죠. 철학. 자, 요즘 워낙 바빠서 저희가 모시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박구용 교수님. 반갑구용. 반갑습니다. 네,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셨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 주제에 앞서서 제가 즉흥적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미안하다 한마디면 됩니다. 괜히 뭐 짠에다가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그 추운 겨울에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너무 다들 알고 있는 경험입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기억이 왜곡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국민들이 밖에 나가질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차이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항상 그게 저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철학이라고 하는 것, 전 네. 철학자니까 철학사 역사를 보면 항상 규범적인 것하고 현상적인 것을 분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범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존재와 당위 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가장 고전적인 저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와 있거든요. 네. 마키아벨리 들어보셨죠? 마키아벨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군주론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는 이 말을 하지 않고 로마서 원고라는 책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 시민들이 역성혁명을 했을 그 역사를 살피거든요. 마키아벨리가.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 오래된 고대 역사를 쭉 살펴보면 네. 역성혁명을 할 때 당위가 주어졌다고 일어났다가 대부분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가 이 권고하는 건 뭐냐? 당위적으로 혁명의 기운이 왔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면 오랜 동안 더 큰 어둠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군주나 집권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현실적 무기가 확실히 우리 편에 왔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시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당위적으로 시민적 저항이 충분히 많아질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않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의 입장에 볼 때 네. 우리 쪽에 확실한 무기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결정적 한 방이 없다라고 보는 무기가 거군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이란 말이 강박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 무기가 확실히 주어진다는 느낌을 찾는 거고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장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고 자기 상실을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다 이제 계산을 하고 계시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점이 딱 되면 나가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은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하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 예를 들어 뭐 85점 뭐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와서 뭐 진짜 그렇죠. 국정을 농단한다는 네. 정황이 나오거나 그렇다면은 아마도 100점을 채워서 국민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민 지지율이 20% 30%는 기본적으로는 그 집권당의 20에 30%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는 자기 선택에 대한 지지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 세력에 대한 지지고 네. 자기 편에 대한 지지인데 그게 2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건 좀 달라지네. 그때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뭐가 터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기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장 큰 무기는 뭐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무기예요. 아.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저쪽 편도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순간을 확인하면 저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제 아. 한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녹취록이 나왔다기보다는 뭐 특검법 같은 게 통과됐을 때가 그리고 한방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이 15% 가까이 가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도 야 솔직히 나 잘못 뽑았다. 이제 안 뭐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뭔가 완전히 바뀐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나를 잘못 뽑았다가 아니라 나 스스로 징벌해야 되겠구나. 이 정권을 탄생시킨 나를 징벌해야 되겠구나. 이 시점이 이래야 15% 이르거든요. 네. 아. 그리고 거기서 10% 미만으로 가는 건 순간이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 발화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아. 그러면 그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제 손가락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죠. 순간이겠네. 바로 그 순간. 그 순간. 네. 이 손가락 잘못됐습니다. 손가락 실망입니다. 그래서 라고 제가- 할 때 이제 달라진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칼럼을 썼거든요. 칼럼 내용 중에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그의 법철학 서문에 이런 말을 해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이 돼서야 날개짓을 시작한다. 즉 미네르바의 올빼미 또는 부엉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 또는 지배계층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헤겔이 생각하기에 고전적인 사회에서는 지식인이 시민을 계몽시키고 이끌어가는 시기였어요. 네. 그런데 헤겔이 이미 1830년에 뭘 파악하냐? 이제 지식인도 정치인도 정치도자도 자기가 시민을 교양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갖고 있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와. 이런 의미거든요. 지식인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날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할 때 대한민국의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광장과 시장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의지를 받아쓰게 하는 것이다. 아, 받아쓰기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의 시점이다. 그때 다 쓴 거거든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제가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하고 아침에 나갔어요. 그런 시점이 와야 된다. 안철수가 다시 말하면 자기 손가락을 지지는 시점이 와야 된다. 실제로 지져야 되겠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 뭐 이렇게 잔인해요. 아니 그 정도까지 자기가 퍼포먼스를 할 때. 에이, 그 철학자가 왜 이렇게 잔인해요? 이게 은유예요, 은유. 예, 은유. 네네네. 정치적 지즘.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잖아. 있어. 이거 했던 사람. 네. 아하.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론장이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정치에 몰입돼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비교적.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나 또는 북유럽 국가에 가보면 그 국제적인 뉴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세계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비교적 그게 적잖아요. 국내 뉴스에 국내 더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죠. 관심이 몰입되는 게 있죠. 우리도 지금 보시면 네. 알겠지만 1부가 국내 정치입니다. 그렇습니다. 2부가 국제입니다. 예.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욱 씨 그럼 방송을 동접자가 훅 떨어져요. 그렇지. 그래도 네. 퀄리티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인정합니까? 네, 그렇지. 기분 좋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되거든요. 동시에 갑니다, 이 우리는. 철학 시간에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하잖아. 그래도 하잖아요. 예. 네. 그런 것이 퀄리티를 유지해주는 네. 또 다른 이때 방송을 끄는 사람도 그래도 최욱이 방송을 보는 것을 자부심 갖게 되는 거죠. 안 보더라도. 이해된다. 안 보더라도 잘 그거 중요하죠. 지금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더라도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또 미안하잖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대세예요. 사실은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가장 가까운 젊은이가 우리나라 방송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으로 우리 최욱 씨 매부 씨를 보더라고요. 저도 방금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 사사로운 얘기 좀 전해주시고요. 네. 일단 그래서 네. 제가 특히 지금 국제적으로 가혹한 폭력이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네. 이거 매일매일 조금 접하면 저는 이제 국제 뉴스를 좀 보겠잖아요. 아무래도 네. 보는데 이게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아, 전쟁의 참상이. 근데 너무 보도는 없고. 맞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다가 지금 전쟁 상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전쟁 상태인가요? 예. 우리는 쉬고 있는 거죠. 전쟁을.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뭘까? 근데 그중에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 들어보셨나요? 예. 예.
최욱 씨왜 맞소리가 이렇게 작지? 좀 유명한 분인데 혹시? 아니 왜 언젠가부터는 자꾸 그 고문을 하세요. 그냥 안다 하면 넘어가면 되죠.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고문합니까? 대화를 하려고 이 대화법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리바이어던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네. 토마스 홈스가 그런 말이에요. 전쟁이란 뭐냐? 전쟁이란 뭐냐? 실제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투를 감행할 의지를 고지한 상태면 모두 전쟁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데 한반도가 휴전 상태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말하자면 국방종합대학에서 두 국가 체계를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했거든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할 한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확정한다. 네. 적대적 두 국가.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진 않겠다. 다만 이 균형을 깨는 어떤 조치라도 이루어진다면 즉 힘의 균형을 깨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핵도 사용할 수 있다. 전투의 의지가 있네. 그러면 전쟁 중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과 지금 폭력의 극단적 형태가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사회인가? 정말 우리가 전쟁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려면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쟁에서의 폭력 그걸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네. 그런 취지고. 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그 뭐 기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주로 전쟁의 원인을 찾거나 정치학자들이 분석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철학적 관점에서 폭력과 전쟁에 대한 논의를 조금 어렵게 해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주셔야 이 내용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마무리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최욱 씨의 매력이에요. 일단 철학사 전반에 걸쳐서 철학적으로 폭력이나 전쟁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고전 사회로 갈수록.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오랫동안 인류의 지성사에 두 가지 대표적인 폭력과 전쟁에 대한 은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폭력은 인간의 본성이다. 폭력은 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폭력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돼 있다. 그러니까 폭력 그 자체는 폭력은 전쟁조차도 선악의 저편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심지어 고전적인 이론에 보면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뭐죠? 전쟁을 통해서 상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은 인간이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오래된 고전적인 논의에 종지부가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 인간의 본성 자체가 폭력적이야. 그러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 뭘까라고 합의한 게 뭐냐? 현대적 합의가 뭐냐? 법. 폭력을 하나만 독점하게 하자. 폭력을 독점화하자는 거예요. 뭐 국가가? 그렇지. 그러니까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것의 근거는 뭐냐? 인간은 본성적으로 폭력적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 일상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사람은 어차피 폭력적이야. 너도 너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 이런 식의 현상학적 기술을 그러니까 인간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본성상 폭력적이라고 하는 기술은 얘는 수없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 반대에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인간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도 수없이 많은 예가 있죠. 그러니까 특정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국가 폭력 독점의 체계가 오히려 현대적인 거대한 폭력 전쟁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폭력은 하나의 과정인 거 아니야? 폭력은 하나의 과정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를 얻고자 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계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세계는 선이 있는데 악은 선의 결핍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을 할 때 대등한 게 아니고 참이 조금 부족하면 거짓이 되고 착함이 좀 부족하면 악함이 되고 네. 아름다움이 좀 부족하면 추함이 된다. 즉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이 기본적인 것이고 비진리 또는 불의 또는 추함은 무엇의 결핍상대라는 거 하는 거예요. 네네. 부수적인 것이라고 본 거예요. 이 부수적인 것은 과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정으로서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고통이, 불의가, 전쟁이, 폭력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을 고양시키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은 기독교,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 중 하나예요. 네. 고통에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데 뜻이 있는 거다. 네. 이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서양에서는 또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폭력과 전쟁을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 때문에 폭력은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독점적으로 폭력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현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가? 이와 관련해서 20세기에 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학자를 우선 대보면 물론 사람들마다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조금 평이한 책 중에 요한 갈퉁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한 갈퉁. 예, 요한 갈퉁은 세계 역사에서 평화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평화. 예전에는 왜냐하면 평화라는 거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었거든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네. 그런데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 평화학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 사람이 지향하는 평화학 쪽에서 폭력에 대한 좀 근본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폭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폭력의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직접적 폭력이 있고 구조적 폭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적 폭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의 삼각형인데 직접적인 폭력. 네. 직접적인 폭력은 기본적으로는 의도가 있어야 되죠. 의도에 따라서 어떤 육체를 무력화시키거나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직접적인 폭력이에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리적 폭력에 가깝죠. 네. 네. 그런데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은 뭐냐 이거죠. 사회 시스템이 때문에 생겨나는 폭력. 아까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폭력이라면 그냥 국제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국가 폭력 독점 체제가 세계 대전과 20세기 다양한 대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럼 이거 구조적 폭력이잖아요. 또는 문화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문명과 충돌하면서 생겨나는 문화 충돌. 예. 자, 이럴 때 요한 갈퉁의 입장은 뭐냐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은 사실은 구조나 문화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국가라고 쳐볼게요. 국가가 잘못 작동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폭력이라고 본 거예요. 네. 문화가 폭력적인 게 아니라 문화가 잘못됐을 때 생겨나는 폭력이다. 네. 라고 했다면 최근에 슬로보의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슬로보의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지적. 예. 예, 슬로베니아 출신의 프랑스에서 네. 활동하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네. 이 사람은 똑같이 폭력의 삼각형을 얘기하는데 이름은 좀 다르지만 주관적 폭력, 상징적 폭력, 체계적 폭력이에요. 이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아까 요한 갈퉁하고 비슷한데 네. 네. 자, 요한 갈퉁의 직접적 폭력과 이 슬로보의 지적의 주관적 폭력은 비슷해요. 핵심은 체계와 문화거든요. 체계의 구조 문화. 그런데 체계의 구조 문화를 볼 때 그거 체계가 헝클어지면 오작동하면 네. 문화가 잘못 비틀어지면 생겨나는 게 폭력이라고 본 요한 갈퉁과 달리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은 20세기 말에 벌써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폭력은 체계가 하지만 국가가 체계가 문화가 정상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오, 그건 또 다르네. 보다 근원적이라는 거죠. 아, 근원적이야. 네, 그게 이제 철학에서 잠깐만요. 가장 괜찮지? 뭘 괜찮아 임마. 폭력을 유발하네. 야, 폭력 유발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나 예. 여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폭력 유발한다. 예. 최현진 아나운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데 어쩔 수 없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여기서 네. 철학은 제가 철학 시간이니까 철학적 방법론이란 뭐냐는 거거든요. 폭력과 전쟁을 바라볼 때 철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봐요. 현상학적 관점, 현상학. 예, 사태 그 자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는 규범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규범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를 현상학적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폭력은 언제 행사되는가.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관적이고 물리적인 우리가 폭력, 개인들 간에 사소롭게 일어나는 폭력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은, 특히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그런데 많은 이와 관련된 현상학적 연구를 보면, 특히 미셸 푸코 같은 연구자들이 또는 관찰한 바에 따르면 힘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네. 균형이 깨질 때 폭력이 발생. 폭력이 발생한, 전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힘의 예. 균형이 그냥 다 안정적이면 폭력이 발생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럼 그냥 평화지. 거기에 가는 거지. 야 구속되고 거기에 복종하고 네. 그러면 네. 폭력이 발생 안 되죠. 예. 이런 애들이 지가 좀 컸다고 까부로 막 올라오면 그때 이기고. 바로 그러면 폭력 그러면 들어가죠. 힘의 균형이 네. 강자든 약자든, 약자는 연합을 하겠잖아요. 강자는 또 강자들이 연합을 하고 여러 가지 네. 체계가 있는데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약자가 먼저 저항을 할까요? 강자가 저항을 할까요? 강자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까요? 강자가. 강자가 일으킬 수도 있고 약자가 일으킬 수도 있는데, 강자가 일으킬 수도 있고 약자가 일으킬 수도 있는데, 예. 우리는 흔히 전쟁의 주범은 약자로 규정돼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네, 왜냐하면 강자는 대개 전쟁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약자가 먼저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계속 정당화를 하거든요. 야, 요거는 흥미롭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항상 전쟁은 약자가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야, 요거 흥미로웠다. 이거 처음으로. 괜찮지? 요거 좋았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론이 뭐냐? 이 현상학적 기술로부터 만들어진 이론이 뭐냐?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한 나라가 절대적인 권한을 패권을 가지면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절대적 패권을 유지하면 세계는 평화로워진다. 예. 이게 팍스 로마나거든요. 팍스 로마나. 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는 이론이 그 다음에 세계에서 그런 비슷한 게 영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팍스 브리타니카. 어. 최근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아메리카나. 거기에 이제 뭐 나라 같은 거 넣어서.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갖는 순간 세계가 평화로워져. 평화로워진다. 영국이 전 세계 유일한 패권국이 될 때 평화로워진다. 예. 평화로워진다기보다는 그냥 폭력이 없다 이렇게 이 표현하겠습니다. 팍스란 말이 평화란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야, 팍스란 말이 평화예요. 그거는 좀 한번 바꿔야겠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기들 입장에서 평화지. 그렇지. 그냥 폭력이 폭력이 없는 거지. 거지. 그건 잘 짚었다. 이걸 두 사람의 관점에서, 첫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네. 이 평화는 부자유의 평화라는 거예요. 자유를 없앤 굴복의 평화. 그렇지. 나랑 같네 생각이. 네, 굴종의 평화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 칸트는 유명하죠. 수준이 있네. 칸트의 영국 평화론에서 이런 평화는 절대로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배체계인 거예요. 맞지. 잘 그러니까 팍스 봤다. 로마나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 봤네. 네.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관점에서 영국 평화론을 지향했던 칸트의 말이고, 칸트가 아닌 현대 철학자들이 봤을 때 실제로 그랬냐. 즉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즉 냉전 체제가 끝나고 나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됐잖아요. 네.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돌입했다고 우리가 말했는데, 네. 그래서 역사가 종말됐다고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친구들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역사의 종말을 쓴 사람들이 이제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나거든요. 미국의 체제가 완벽하게 세계를 패권을 됐어요. 그대로 평화가 왔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철학적, 실증적,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네. 팍스 로마나 시절에 팍스는 없었다. 팍스 그렇죠. 브리타니카 시절에 팍스는 없었다. 그렇지. 없었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절에도 팍스는 없다. 평화는 없다. 이거 내가 말한 거잖아. 정확하네. 정확하게 본 거지 이거는 내가. 잘 짚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아니지.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 또는 아메리카가, 즉 절대 패권을 차지한 나라들이 특징이 있어요. 전쟁을 할 때 항상 뭘 하죠? 정의를 위한 폭력, 네.
정의를 위한 폭력 또는 뭐죠? 평화를 위한 전쟁. 아. 전쟁. 네. 미국이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첫 번째 것이 베트남 전쟁입니다. 네. 베트남 전쟁에 가장 논리적으로 우리 이것은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한 거예요. 아. 전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이고 그것의 마지막이 뭐냐? 이라크 전쟁입니다. 아, 이라크. 예. 이라크 전쟁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 전쟁에 우리가 참전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후세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대량殺伤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네. 또는 전쟁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든가 금방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논변이 뭐였냐? 독재자 후세인으로부터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이 정당하다. 정의로운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명분을 만든 거죠. 그렇죠. 예. 인권을 위해서 또는 평화를 위해서 예. 전쟁을 수행한다. 즉 정의를 위한 폭력, 평화를 위한 전쟁론이 모든 패권 국가들이 항상 그런 정당화를 기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해 왔다는 맞아요. 거죠. 예. 실제로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실제는 정반대죠. 예, 사실은 이건 폭력을 독점해 오듯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정의를 독점한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네. 정의인지 불의인지를 국가가 결정하니까 그렇듯이 이 패권 국가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 사실은 패권 국가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네. 정의를 독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언제나 정의로운 게 되네. 그렇죠. 정의도 지들이 정하고. 그렇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전쟁하니까 폭력도 정당화되고. 네. 언제나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 된다. 아주 나쁜 놈들이야. 힘 그리고 있는 놈들. 또 하나 이제 좀 이제 한 가지 더 자식들, 살펴볼 것은 진짜. 기본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권력자들이 항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폭력과 권력은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폭력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는데 예. 현대에 들어오면 폭력과 권력은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분리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관점이 한나 아렌트라는 미국의 여성 정치 철학자에서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절대로 폭력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권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거야. 네. 모택동이 했던 말이거든요. 네. 네. 이 말은 사실은 모택동도 그런 말이에요. 총을 쏴서 권력을 만든단 말이 아니고 인민이 모택동 말로 하면 인민이 총을 들고 싸워서 인민 권력을 만들었다 이 말인데 그걸 은유적으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하는데 현대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총은 권력을 무너뜨릴 수는 파괴할 있어.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래서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축적하는 건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네. 조금 이제 정리하셔야죠. 준비한 건 많은데 이제 예, 정리하셔야죠. 마지막으로 네. 이런 한 가지만 논의하고 싶어요. 네, 폭력이 지금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셔야죠. 과거의 네. 전쟁과 현재의 전쟁 사이에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네. 전쟁이 그 이전 전쟁과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른가? 음.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폭력의 잔인성이 다른가? 폭력은 언제나 전쟁은 전쟁의 언제나 잔인성이 잔인했지. 다른가? 언제나 제가 보기엔 그렇지 잔인했어. 않아요. 그렇진 저 않아. 관련된 연구 예를 들자면 아우구스티누스에서부터 현대의 전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한 많은 증거를 보면 네. 훨씬 예전에는 잔인해요. 잔인해. 다 잔인해 그냥. 전쟁 자체는 전쟁은. 그야말로 인간성의 종말이에요. 아, 그렇죠. 정말이야. 예.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아. 그럼 뭐가 다르냐 야만성과 이거야. 폭력 속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 없어. 그런데 최근에 전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네. 저는 첫 번째 정당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당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조차도 안 해. 그조차도 안 한다. 네, 정당화에 대한 노력도 안 한다. 그조차도 안 해. 성의가 없구만. 네. 그러니까 정당화의 논리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언제 멈춰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이것이 정당화 되려면 정당성은 뭐냐면 이 폭력이 뭘 제거해야 돼요?
이 폭력이 다른 폭력을 제거할 수 있어야만 정당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 할 때 이 국가 폭력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냐? 칸트식으로 말하면 폭력에 대한 폭력으로서만 정당성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가 폭력을 통해서 다른 폭력을 압도적으로 확실히 제거하고 더 나은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정당화하는 모든 이론은 뭐냐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는 얘기죠. 옳든 그르든 그게 정당하든 부당하든 네. 그게 미국의 또는 영국의 로마의 자기 이해를 대변하든 네. 근데 안 하든 이제는 관계없이. 그조차 없어. 그런데 현대에 오면 네. 없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음. 그조차도 없다고. 없다는 어. 이러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모른다는 것이야. 그래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냐 몰라. 이스라엘 전쟁 언제 끝나냐 몰라. 모르죠. 네. 그게 이 문제야. 알겠지? 네. 그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게 끝낼게요. 첫 번째 이제 모른다. 모른다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치 폭력이 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독점을 국가가 했는데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폭력 독점 현상이 붕괴되고 있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게 왜 붕괴되고 그러냐면 있어요? 지금 과학 기술의 발달이 예. 글로벌 자본이라든가 최신의 과학 기술을 점령하고 있는 네. 즉 미국의 전쟁도 대부분 지금 누가 수행합니까? 미국이 수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수행한다는 거죠. 기업이에요? 기업이 관여돼 있죠. 이번에 지난번에 보시면 러시아가 전쟁할 때 용병 하잖아요. 예전에 용병 체계였다면 이 용병 체계가 아니라 지금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무수히 많이 관여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글로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 자본도 이제 갖고 있네. 문제는 그래서 모든 전쟁이 세계 전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전쟁이 첫째는 우리 모두가 관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 점에 세계적이고 또는 여기에 관여되는 국가는 적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정부는 없는데 또는 세계 시민은 없는데 네. 전쟁은 항상 세계적이다. 세계 기업이 있으니까. 네. 글로벌 기업. 예. 이 불일치라는 거예요. 부조화. 그러니까 전쟁이 할 때는 항상 그 정당화가 옳든 그르든 있어야 되고 이 정당화가 나중에 전쟁을 멈추는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게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이 이미 국가적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밑에서는 기업 단위에서 관여돼 있다. 네. 다시 말하면 국가의 통제력이 점점 상실될 위험성이 있다. 예. 예를 들자면 간단한 예를 들자면 무섭네. 듣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등장했었어. 네, 국가하고 어떤 정도 관여가 되는지 모르지만 네, 네. 일론 머스크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기업의 한 총수의 판단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단 말이죠. 네. 이런 체제가 점점 강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모두는 세계 시민이나 세계 정부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모든 전쟁이 세계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태로 계속하면 전쟁은 항구적이다. 즉 일상화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전쟁과 폭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네. 일상화되고 항구화된다.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어쩌자. 이건 다음 얘기예요. 조금 더 면밀한 전쟁과 폭력에 대한 우리 예민한 감수성이 필요하고 그러네. 그렇다. 오늘 내용이 좋네. 아니 이거 좀 압축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내용이 좋은데. 지금 준비한 것에 20분의 1로 압축한 거예요. 아니야. 50분의 1로 했으면 오늘 진짜 이거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왜냐하면 중간에 다 빠져나갔거든. 근데 현대 전쟁 내용이 막바지에 좀 과거 들었네. 전쟁과 다른 점을 네.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당성 확보도 없어. 맞아. 그런 것 같아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무서운 진짜 거야. 맞아요. 심장을 못 해요. 심장 못해. 두 번째, 원래 폭력은 국가만 독점했는데 네. 지금은 기업이 네. 그거를 가지고 가게 됐어. 그래서 어떤 전쟁이 발생하면 이거는 그냥 세계 전쟁이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어쩔 도리 없죠. 없이.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항구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한 감수성을 지금보다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야 오늘 내용 좋은데.
아유 오늘 좋잖아. 야 나갔던 애들 다시 들어와봐. 아 괜히 안 잡았네. 아, 내용이 너무 아니, 좀 좋은데. 참으셨어야 되는데 중간에 좀 너무 나가셨어. 예. 내용 좋은데. 나라도 나갈 수 있죠. 야 이거 아니씨 웃을 일이 아니고 네. 그만큼 이 전쟁이 지금 굉장히 더 위험해진 거예요. 과거보다. 경각심 가져야 돼요. 과거보다 더 잔인해서 위험해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더 위험해졌다. 굉장히 좋습니다. 잔인성의 증폭이 아니라 그 항구성이 커집니다. 항구성. 일상화됐다는 거죠. 전쟁이 일상화된다. 예. 아 이거는 많이 봤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다 나가가지고 이거 계속 전쟁 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오늘 막판에 좋았다. 막판에 좋았어. 막판에 좋았어. 딱 와닿는 네. 좀 그런 그러네요. 얘기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신 우리 박구영 교수님 고맙고요. 네. 요 인사만 기억난대 오늘. 처음엔 반갑고요. 끝날 땐 고맙고요. 내용은 모르겠고 그 인사만 기억나. 지금까지는 봤고요. 네, 들어가고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